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이 된 정미란이라고 합니다. 평생 회계 일을 하면서 숫자와 장부를 다뤄왔고 5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딸 은주와 사위 준혁에게 당한 일을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딸이 저한테 그럴 수 있었다는 게 2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가. 제주도? 갑자기 왜? 준혁이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가기로 했어. 오랜만에 바람 좀 쐬려고. 딸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표정이 어두웠는데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용돈이라도 보태줄까 했지만 딸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 벌어. 걱정하지 마. 저는 바보처럼 그 말을 믿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딸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공항 셀카였습니다. 제주도 출발. 잘 다녀올게요, 엄마. 다음 날 토요일 저는 김치와 밑반찬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딸 집 냉장고에 넣어두면 돌아와서 먹기 좋을 것 같았거든요. 딸이 사는 오피스텔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딸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려서 복도를 걸어 집 앞에 도착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딸네 집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켜놓고 갔나? 하긴 겨울이니까 동파 방지로 약하게 틀어놓을 수도 있죠. 저는 예비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안에 가득한 냄새가 났어요. 치킨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니 중국집 전단지가 놓여 있었어요. 현관 안쪽에요. 누가 우편함에 넣은 게 아니라 누군가 배달을 시켜 먹고 문 앞에 놓인 전단지를 집 안으로 가져온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소파에는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딸은 몸 관리 때문에 절대 컵라면을 먹지 않는 애예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식기세척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갖다 대보니 뜨겁더라고요. 어제부터 집을 비운 사람의 식기세척기가 작동하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수저 2벌이 들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밥을 먹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순간 집안의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 차가 도착했습니다. 여행 간 딸아이의 차가 지금 오피스텔 주차장 문을 통과했다고 알람이 울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제주도에 간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 집에 있는 걸까요? 평생 숫자를 다루며 살아온 제게 거짓말은 틀린 숫자 같은 거예요. 한번 들키면 전체 장부가 의심받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저 딸의 SNS를 확인했어요. 제주도 힐링 중 해시태그 오션뷰 해시태그 남편이랑 해시태그 행복. 어제 올라온 사진이었어요. 은주와 준혁이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은주가 입고 있는 코트. 그건 제가 작년 겨울에 사준 건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새로 산 게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은주의 머리. 사진 속 은주는 단발이었는데 지금 은주는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최소 1년 전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2월 17일 일요일. 저는 예전에 딸 휴대폰으로 배달 앱 주문한 적이 있었어요. 딸 생일에 치킨을 종종 시켜줬었거든요. 그때 비밀번호를 적어 두었습니다. 딸 생일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그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마라탕 2인분 38,000원. 요청사항 벨 누르지 마세요. 아기 자고 있어요. 12월 16일 토요일. 족발보쌈 세트 65,000원. 요청사항 문 앞에 놓아주세요. 벨 누르면 안 돼요. 치킨 피자 세트 52,000원. 요청사항 벨 절대 누르지 마세요. 12월 17일 일요일. 짬뽕 짜장 42,000원. 요청사항 조용히 배달 부탁드립니다. 3일간 배달 음식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말라는 요청사항. 집안에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여행 간 것처럼 누군가를 속이려고 한 거예요. 저를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딸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전화했습니다. 김 반장님, 저 407호 정은주 어머니인데요. 아,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우리 딸 요즘 집에 있었나요? 네? 제주도 간 거 아니었어요? 그게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아, 이상하다 했어요. 토요일 밤 11시쯤에 사모님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오시더라고요. 배달 용기가 한가득이었어요. 저도 인사했는데 고개만 숙이고 후다닥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에는 남편분이 마트 갔다 오시는 것도 봤고요. 손에 과자랑 라면 잔뜩 들고요. 전화를 끄는 저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확실해졌어요. 딸 부부는 제주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숨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SNS에는 옛날 사진을 올린 거예요. 왜요? 대체 왜 그래야 했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단순한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은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볼펜 몇 개가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그냥 검은색 볼펜들이었지만 이건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샀던 거예요. 병원 진료 내용을 녹음하려고요. 남편은 같은 질문을 수십 번 했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펜으로 진료 내용을 다 녹음해 뒀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3년 동안 서랍 속에 있었어요. 이제 이걸 다시 꺼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네 집 예비키를 들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방문해서 김치를 가져다 놓겠다고 말했어요. 딸은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럼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 우리 며칠 더 있다 일요일에 들어갈 거야. 집에 도착하니 집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보일러도 꺼져 있고 청소도 되어 있어 사람이 며칠 비운 집 같았습니다. 문 앞에 배달 용기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시켜 먹은 치킨과 족발 상자도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펜을 작동시키고 거실 책장 구석과 주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을 녹음했습니다. 목요일 다시 연락해서 집을 비우게 한 후 펜을 회수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첫째 날 오후 3시경 녹음. 은주야 미쳤어? 부동산에서 이상하다고 확인 전화 왔대. 뭐? 왜? 도장이 이상하대. 인감이랑 미묘하게 다르다나. 아, 망했다. 어떡해.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까지 2억 갚으라는데 이거 안 되면 우리 진짜 죽는다. 오빠. 그럼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까? 2억을 어떻게 달라고 해? 미쳤어? 전세금이 2억인데. 어차피 엄마 명의잖아. 그러니까 위조한 거 아니었어? 실패했잖아. 그러고도 둘은 한참을 싸웠습니다. 둘째 날 저녁 9시경 녹음. 오빠 차라리 도망갈까? 어디로? 그냥. 엄마 집에 있는 거 다 챙겨서 어디든 가는 거야. 엄마 명의 차도 팔고. 그게 되겠어? 엄마가 뭘 알아? 평생 우리 좋으라고 산 사람인데. 어차피 늙었잖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우리 좋으라고 산 사람. 맞아요. 저는 딸 좋으라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치매로 고생할 때도 병원비 걱정 말라고 제 은퇴금을 다 쏟아부었어요. 남편 죽은 후에는 남은 2억을 딸 부부 전세 보증금으로 걸어줬죠. 그게 제 전 재산이었는데 저는 다음날 준혁이가 다니던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IT 개발팀 김준혁 대리 계시나요? 아, 김준혁 대리님은 퇴사하셨는데요. 네? 언제요? 2달 전이요. 10월 말에 권고사직 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부터 준혁이는 바쁘다면서 같이 저녁도 못 먹는다고 했어요. 은주는 남편이 승진 심사 중이라고 자랑했고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10월 30일 은주에게 송금 200만 원 생활비. 11월 5일 은주에게 송금 150만 원 병원비 급함. 11월 30일 은주에게 송금 200만 원 생활비. 12월 10일 은주에게 송금 100만 원 급함. 2달간 6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준혁이가 회사 잘려서 생활비 달라고 했던 거예요. 병원비는 무슨 병원비였을까요? 이제 부동산에 전화할 차례였습니다. 사장님, 저 407호 집주인 정미란인데요. 아, 사모님. 마침 잘 됐어요. 무슨 일이세요? 따님이 지난주에 오셨어요.
전세 해지하고 보증금 찾아가신다고. 네? 위임장 가져오셨는데 도장이 좀 이상해서 제가 보류했어요. 사모님 인감증명서랑 대조해 보니까 미묘하게 다르더라고요. 혹시 도장 바꾸셨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거 위조 아니에요? 네, 위조예요. 헐, 친딸이시잖아요. 어떻게? 절대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저 동의 안 했어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제 인감을 위조했어요. 2억 원을 빼돌리려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 남편 병원비 쓰고 장례비 쓰고 남은 거 전부를 딸 전세금으로 넣어준 그 돈. 딸은 그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평생 회계 관련 일하면서 법적 서류는 많이 다뤄봤어요. 내용 증명, 소송 절차 같은 것도 잘 알았죠.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고소장 작성해 주세요. 피고소인이 누구신데요? 제 딸이랑 사위입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어요. 친딸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죠. 증거는 다 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과 부동산 통화 내역, 배달 앱 캡처, SNS 사진 분석 자료를 전부 내밀었어요. 대단하십니다. 30년 넘게 회계 일 했습니다. 큰 회사와도 소송으로 싸워봤어요. 작은 거짓말에는 대부분 큰 거짓이 숨어 있더군요. 고소장과 내용 증명을 준비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마지막 확인을 했어요. 은주가 가지고 다니는 명품 가방. 은주는 어느 날부터 돈이 급하다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11월 즈음부터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고객님. 11월 23일에 결제하신 기록 있으시네요. 11월 23일. 준혁이가 회사 잘린 지 3주 후였어요. 일도 안 하면서 제게 받은 돈으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차? 제 명의로 된 차를 은주가 쓰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중고차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1200만 원. 딸이 그 차를 팔려고 했다는 걸 녹음으로 들었으니까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일요일 오후 3시.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들어가. 제주도 진짜 좋았어. 그래. 잘 쉬었니? 응. 오랜만에 힐링했어. 그럼 저녁 같이 먹을까? 엄마가 미역국 끓여 놓을게. 엄마가 와? 좋지.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안에는 고소장, 내용 증명,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딸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온 은주와 준혁이 제 앞에 섰어요. 엄마, 왜 밖에 서 있어? 들어가자. 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제주도에 다녀온 사람처럼 꾸며진 얼굴이었어요. 응. 들어가자.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주도 어땠어? 좋았지.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사진 찍은 거 많아? 응. 나중에 보여줄게. 그래. 근데 은주야. 응?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 제주도 안 갔지? 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제주도 안 갔잖아. 집에 숨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SNS에는 작년 사진 올렸지. 엄마. 준혁이는 2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고 그동안 매일 출근하는 척 바쁜 척을 했어. 내가 준 돈으로 배달 음식 먹고 명품 가방 사고.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장모님 어떡해. 앉아.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감 위조해서 전세금 2억 빼돌리려고 했지. 사채 빚 갚으려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가 뭐 알아? 평생 우리 좋으라고 산 사람인데. 어차피 늙었잖아. 딸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은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닥쳐. 저는 나지막이 분노에 덜덜 떨리는 입술로 말했어요. 저는 침실로 걸어가서 침대 밑 캐리어를 끌어냈어요.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망갈 준비 다 했네? 제주도는 무슨? 도망치기 전에 연습한 거지? 엄마. 너한테 선택권 줄게. 저는 고소장을 딸 앞에 내밀었습니다. 경찰서 가서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로 조사받을래? 아니면 지금 당장 이 집 나갈래?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 정말 힘들었어. 힘들면 말을 하든가 도둑질을 하려고 해. 엄마. 나는 30년 동안 너 하나 보고 살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쁜 아빠 없이 너 키우느라 주말도 없이 회계 사무실에서 일했어. 내 옷은 10년 넘게 입고 내 밥 굶으면서 내 학원비 댔지.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이 집 보증금. 엄마. 아빠가 치매 걸렸을 때도 나 혼자 간병했어. 아빠 간병 때문에 너희 결혼 어그러질까봐. 절대 폐가 되지 않게 혼자서 감당했어. 아빠 병원비 때문에 은퇴 자금을 다 써도 괜찮았어. 너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은주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아빠 죽은 후에 남은 돈 전부 2억 원을 내 전세금으로 넣어줬어. 그게 내 전부였는데. 미안해. 엄마 미안해. 넌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나를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저는 은주가 메고 있던 명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11월 23일에 샀지? 준혁이 회사 잘리고 3주 후에 내가 준 돈으로. 벗어. 지금.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차 키도 내놨어. 내 명의잖아. 준혁이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녹음 펜을 꺼냈어요. 이거 알지? 아빠 치매 걸렸을 때 쓰던 녹음 펜. 은주가 펜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는 같은 말을 수십 번 하셨어. 아빠 목소리를 녹음해서 매일 밤 들었지. 미란아 사랑해. 고마워.
그 말을 몇천 번 들었는지 몰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도 이 펜에 녹음되어 있어. 은주 잘 부탁해. 그게 마지막이었어. 엄마. 그 말을 수만 번을 들었어. 나는 아빠 약속 지키려고 너를 끝까지 믿었어. 그런데 너는 그 아빠가 남긴 마지막 재산마저 훔치려고 했어. 은주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이 펜으로 너희 대화를 다 녹음했어. 2일 동안. 엄마. 제발. 법무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 정도 증거면 실형 나온대.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 사채 빚은 얼마야? 2억 3천입니다. 도박?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식이요. 레버리지 물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 돈으로 갚으려고 한 거지. 회사도 그것 때문에 잘렸고. 죄송합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30분 안에 짐 싸서 나가. 엄마. 이 집 전세 계약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보증금은 한 푼도 못 가져가.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내가 왜 알아야 해? 내가 선택한 인생이잖아. 엄마, 제발. 우리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고시원이든 찜질방이든 가. 내 알바 아니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은주가 달려와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었어요. 딸이 우는 걸 보면서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주야. 엄마. 나는 내 엄마니까 이러는 거다. 남이었으면 벌써 경찰 불렀어. 이게 마지막 잡이야. 엄마, 제발. 저는 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내가 날 늙었다고 했지. 맞아. 나 늙었어. 63이야. 엄마, 그건. 근데 늙었다고 바보는 아니야. 30년 넘게 회계 일하면서 횡령, 배임, 사기 다 봤어. 경험은 거짓말 안 하거든.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가 한 짓은 범죄야.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징역 갈 수 있어. 근데 나는 내 엄마니까 한번 봐주는 거야. 대신 이제 남이야. 내 딸 아니야. 엄마. 30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30분 후에도 있으면 경찰 불러.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안에서 은주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제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이었어요. 제가 낳아서 바쁜 남편 대신 혼자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딸. 그 딸을 제 손으로 쫓아내는 거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은주와 준혁이 커다란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은주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 이은혜.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내 엄마 자격으로 한 게 아니야. 피해자로서 가해자한테 베푼 자비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은주가 또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왔고 두 사람은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은주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거실. 소파 위에는 은주가 좋아하던 쿠션이 그대로 있었어요. 부엌에는 제가 갖다 놓은 밑반찬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고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제 인생의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월 말입니다. 전세 계약을 정리했어요. 집주인분이 착하셔서 중도 해지에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셨습니다. 2억 원. 그 돈은 제 은행 계좌에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40만 원짜리. 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하지 않았고요. 가끔 밤에 딸 생각이 납니다. 아기였을 때 은주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유치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았던 작은 손,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려와서 안겼던 따뜻한 품, 대학 합격증을 들고 울던 모습, 결혼식 날 면사포 쓰고 웃던 얼굴. 전부 제 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월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은주 필체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열어봤습니다. 엄마에게. 잘 지내세요? 엄마 주소는 부동산 아저씨에게 사정해서 알아냈어요. 아저씨께 뭐하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준혁이는 편의점 알바하고 저는 카페에서 일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평생 엄마 돈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밖에서 점심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시간 넘게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은주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회계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재정 관리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숨겨둔 적금 찾았어요. 세금 환급 받는 거 몰랐는데 감사해요.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선생님은 자식 복 많으시겠어요. 이렇게 똑똑하시고 건강하신데. 저는 웃었습니다. 글쎄요. 자식은 이제 없어요.
네? 오래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6개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습니다. 딸한테서 편지가 또 왔어요. 4번째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딸은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엄마에게. 저 정규직 됐어요. 작은 회계 사무실이에요. 사장님이 저보고 엄마 닮았대요. 숫자에 강하고 꼼꼼하다고. 그 말 들으니까 울었어요. 엄마가 30년 넘게 하신 일을 이제 저도 시작했어요. 준혁이도 이제 제대로 된 회사 다녀요. 사채는 5년 분할 상환 합의했고요.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엄마 저 이제 알아요.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엄마가 그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했는지. 정말 죄송해요. 언젠가 엄마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은주 올린. 이번엔 편지와 함께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은주가 회계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예전에 명품 가방을 든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12월입니다. 딸을 쫓아낸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관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택배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보내는 사람 정은주. 열어보니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1년 동안 모았어요. 매달 50만 원씩. 커피 안 마시고 옷 안 사고 배달 음식 안 시켜 먹고 모았어요. 600만 원이에요. 엄마한테 받은 650만 원 중 50만 원이 모자라요. 그건 다음 달에 채울게요. 이게 시작이에요, 엄마. 엄마 돈 2억은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고 평생 걸려도 갚을게요. 제가 지금 버는 돈으로는 한 달에 50만 원이 한계예요. 근데 포기 안 할게요. 죽을 때까지 갚을 거예요. 엄마가 용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그럴 자격 없으니까요. 그냥 제가 엄마한테 빚진 사람이라는 걸 평생 잊지 않고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은주 올림. 저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600만 원이 정확히 들어 있었어요. 2억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무게는 달랐어요. 은주가 1년 동안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배달 음식 한 번 안 시켜 먹고 매달 50만 원씩 모은 돈.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2월 겨울 오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는 딸이 다닌다는 회계 사무실 앞으로 갔어요. 1시간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딸이 보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 모습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은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2억은 내가 선택해서 준 거야. 내 전세금으로. 그리고 되찾았으니 그건 내가 갚을 필요 없어. 엄마 하지만 650만 원은 내가 거짓말로 받아간 거니까 이건 받는다. 저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대신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엄마한테. 은주가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울었습니다. 1년 만에 딸을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딸과 거리를 두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엄마 오늘 고객한테 칭찬받았어. 그래? 뭐라고? 꼼꼼하고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대. 잘했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까 제가 배운 거예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지금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은주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준혁이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대요. 가끔 은주가 찾아옵니다. 엄마 미역국 끓여왔어. 내가 해 먹는데. 그래도요.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진 않아요. 아직 어색한 구석이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딸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답인 줄 알았어요. 엄마니까 딸이니까 가족이니까.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도와주고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때로 독이 됩니다. 자식을 망칩니다. 부모를 망칩니다. 진짜 사랑은 때론 단절이고 때론 냉정함이에요. 저는 딸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딸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살리는 길이었고요. 지금 딸은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그게 제가 딸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노년의 지혜라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거두어야 하고 때로는 등을 돌려야 해요. 그래야 자식도 부모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63이 아니라 65입니다. 더 늙었죠. 하지만 이제는 늙은 호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사는 65 정미란입니다. 은주에게 쏟아부은 30년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의 30년은 제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도우면서 제가 평생 쌓은 지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
그게 제 남은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가끔 창밖을 봅니다. 겨울 햇살이 비치면 생각해요. 이제 살아볼까? 제 인생을요. 딸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도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 이야기는 2년 전 제 경험담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때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밀한 올림.